근데 이 벨기에 우리 줄리안의 고향 벨기에 뭔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루이 14세를 굉장히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그려왔잖아요.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넘어서 전 유럽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했는데 친정 선포 이후에 54년 동안 거의 37년을 전쟁을 할 정도로 전쟁 광인 인물이었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베르사유에만 있었을 것 같은데. 틈틈이 이벤트를 많이 하셨어. 전쟁 중간에. 벨기에에 왔으니까 벨기에 위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줄리앙 나와서 벨기에 위치 어딘지 한번 그려보시죠. 전 없었던 나라였죠. 예, 그치. 네. 그때는. 벨기에란 나라는 1830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고 국경일이 7월 벨기에 국경일이 아, 맞아, 7월 7월. 21일? 예, 그럴 거예요. 21일이죠. 아, 몰라? 왜 몰라요? 나 애국가도 몰라. 와, 아니, 어쨌거나 알지. 되게 웃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국무총리가 제일 높은 위치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애국가 불러주세요 했는데 프랑스 국가 불렀어. 애국가 불러주세요 했는데 프랑스 국가 불렀어. 진짜로. 웬일이야? 대박이다. 벨기에는 정식 명칭이 왕국. 왕국. 예. 예. 왕이시니까 제가. 예. 1831년 7월 21일 날 레오폴드 1세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벨기에의 대표적인 국경일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여기는 뭐냐면 스페니쉬 네덜란드라고 해서 스페인이 다스리고 있는 네덜란드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바로 이 지역을 공격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오랜 전쟁을 했었는데 1559년에 전쟁을 종결짓고 그 조약의 조건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왕과 스페인의 공주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약에 독특한 조건이 하나 더 뒤따랐는데 꼭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조건이 따라붙어요. 그게 뭐냐면 돈 줘.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남자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스페인은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마리 테레즈는 스페인의 공주지만 이제 스페인에 대한 왕위 계승권을 포기합니다. 대신 스페인은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참금을 지불한다라는 조건이 따라붙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에? 못해요. 스페인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왕위 계승권을 요구하게 돼요. 돈 안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바로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른바 귀속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루이 14세가 4년 뒤에 다시 네덜란드를 공격합니다. 이때는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지역과 프랑슈콩테라는 지방을 프랑스 영토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와.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대외 전쟁에서 계속 정과를 올리면서 영향력이 커지자 이웃 국가들이 당연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웃 국가들끼리 동맹을 체결하는데 그것을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이 결성되면서 9년 전쟁 또는 아우구스부르크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 너무 길게 해. 그리고 오랜
수건이었죠.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카를로스 2세가 1700년에 사망하면서 왕위 후계자를 누구로 지목하냐 하면 루이 14세의 손자를 왕위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그럼 예. 걔네가 부르본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왕가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부르봉 왕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 유럽적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집권 기간 동안 한 절반 이상을 전쟁을 했을 정도로 루이 14세는 전쟁 광이었는데 자신의 절대 군주라는 이 지위를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즉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돈. 그렇죠. 군사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루이 14세의 군대가 가장 많을 때 65만 명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프랑스 군대는 10,000명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예? 10,000명밖에 없다가. 다 먹여 자,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군대를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가요. 자,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세금. 서민들한테. 그렇죠.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결국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세금 갖고도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관직을 팔거나 또는 귀족의 자기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로 또 충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징세 청부업자라는 사람들에게 아예 돈을 빌리게 됩니다. 사채업자랑 비슷한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는 일을 일을 청구한다는 청구하는 거예요? 거죠. 예를 들어서 TVN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쳐요. TVN이라는 마을에서 거둬야 될 세금이 100억이다 라고 하면 100억의 세금을 거둘 테니 이걸 경매에 붙일 테니 참여해라. 그래서 누군가가 참여해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을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문제 생길 것 같아요. 무조건 생기죠. 얼마를 거두어 드렸을까요? 만약에 지원 씨가 징세 청부업자라면 얼마나 거두어 드렸을 것 같아요? 얼마를 거두어 드렸을까요? 여기서 인간성이 드러나요. 저는 안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죠. 패가망신할 스타일. 야, 인성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도 얘기해야지. 나 같으면 남겨 먹어야죠. 그래 남겨야지. 아니, 남겨 먹어야죠. 100억을 냈는데. 통상 200억, 많게는 300억. 세 배를 거두어 드립니다. 와. 아니, 이거 안 해도 되는 짓을 전쟁 때문에 지금 해가지고. 그럼 지금 이 중에서 이득 본 건 사채업자밖에 없네. 뭘 없어. 사채업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거두어야 될 세금을 거두기도 전에 다 써버려요. 이자로 나가고 나면 없어요.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루이 15세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왕위만 물려준 게 아니라 그래서 부채를 무려 28억 리브르를 물려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한창이었던 1708년이 되면 전 유럽에 이상기온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또 기근이 3월 달이 되는구나. 됐는데도 기온이 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농사는 망했을 것이고 굶주린 사람들이 베르사유 궁전 근처까지 와서 빵을 구걸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야, 진짜? 프랑스는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신교하고 카톨릭교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것 때문에 거의 30년 넘게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등장한 왕이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할아버지인 앙리 4세입니다. 앙리 4세가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칙령 하나를 반포하는데 그게 바로 낭뜨 칙령이에요. 이는 당시로서는 좀 예외적인 결정이었어요. 유럽 전체로 보면. 왜냐하면 유럽의 왕국들은 당시 하나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의 국왕, 하나의 법, 하나의 종교.
절대적인 지배자를 꿈꾼 루이 14세는 왕과 국민이 같은 종교를 믿고 그리고 그 종교의 가장 위에 왕이 있어야만 그들을 진정으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1685년에 이르러서 루이 14세가 다시 한번 프랑스 국민들 그리고 유럽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칙령 하나를 반포합니다. 바로 퐁텐블로 칙령입니다. 신정을 선포한 1661년부터 시작해서 낭트 칙령을 폐기한 1685년까지 신교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특권을 뺏는 칙령들을 무려 300건이나 반포합니다. 아유. 자, 여기서 정식 문제가 하나 나갑니다. 퐁텐블로 칙령을 반포하기 전에 루이 14세는 신교도를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좀 극단적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개종 요구에 응하지 않는 신교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뭔가 낙인을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제 반대한 사람이라는 거가 드러나잖아요. 자,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일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개종을 안 하면 정말 생활하기 불편하게 큰 종을 달아버려요. 종은 아니에요. 생활이 불편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냥- 군대를 이용합니다. 아, 정답. 그 집에서 그 군대가 살아요. 딩동댕. 거주를 한다고? 와. 같이 거주를 해요? 바로 루이 14세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부대 중에 하나인데 용기병이라고 하는 부대를 이용해서 개종을 거부하는 프로테스탄트 신교도 집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너무하다.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며칠 신세시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탈도 하고 고문도 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 심지어는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신교도의 목을 베서 꼬챙이에 매달고 어머.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군인들이 거기서 뭔 짓을 하든 허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림을 보면 개종을 거부한 신교도가 살고 있는 집안이고 여기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불이 막 타오르는 이제 벽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뜨거운 게 끓고 있어요. 손 넣으라는 거기에 거예요? 강제로 손을 넣게 너무 한다든가. 잔인해. 그 뒤편에 보면 사람을 의자에다가 묶어놓고 강제로 연기를 뿜게 하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입에다가 깔때기를 넣고 강제로 뭔가를 먹게. 그리고 뒤에서 또 막 사람 패고 있네요. 아, 진짜. 그냥 죽는 거네. 그냥 저렇게 되면. 루이 14세는 이렇게 신교도를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신교도에 다니던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한 마을의 개종이 끝나면 그 부대를 그대로 이웃 마을로 옮겨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게 되죠. 네, 신교인 중에 근데 좀 기술이 되게 네, 잘하는 네. 기술자가 네, 많았대요. 맞아요. 그래서 맥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쪽에 되게 유명한 맥주 있잖아요. 흑맥주. 예. 근데 그 흑맥주 만들어줬던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쫓겨났던 네.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영국에는 철도 같은 것도 이제 스위스는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다 사실 프랑스에서 기술을 가져가서 그거를 저기서 또 개발을 하게 됐던. 우리 인재를 많이 잃었네요. 전쟁과 이렇게 종교 박해로 태양왕의 이미지는 서서히 조금씩 바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태양왕을 위협했던 진짜 위협 요소는 따로 있었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직면한 그의 건강 문제입니다. 루이 14세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소매독이라고 불리던 천연두, 홍역, 이외에도 피부병, 위염, 뭐 설사, 두통, 치통, 그다음에 심각한 거 통풍, 당뇨. 진짜? 근데 되게 오래 살았네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잔병치레가 많았냐면 식습관 때문이에요. 루이 14세가 어마어마한 대식가라서
몇 끼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는 건 사실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루이 14세가 하루에 먹은 양을 보면 이제 놀라운데 아침 식사로 18접시, 18접시, 저녁에는 30접시가량을 먹어요. 와, 뭐 초밥 아니야 초밥? 그래서 루이 14세가 죽고 나서 부검을 했는데 의사들이 루이 14세의 이 내장을 보고 깜짝 놀래요. 위가 보통 사람의 2배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아, 엄청 늘어났구나. 너무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지 않았나요? 단 거 데인저러스합니다. 단 거를 먹다 보니까 치아가 부실해서 치아를 다 뽑는데 이걸 뽑으면서 수술이 잘못돼요. 그래서 그 입천장에 구멍이 생겨서 뭘 마시면 이게 코로 흘러 나왔다라고 하고 잇몸에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악취가 입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거죠. 루이 14세가 이제 크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치질이 생깁니다. 치루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베르사유 궁전의 왕실 수석 외과의에게 치루 수술을 맡게 되는데 이 의사도 수술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치루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75명을 모아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한 덕분에 루이 14세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루이 14세가 통풍을 앓아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진짜 하는 아프다. 그 통풍을 베르사유 궁에 이사하던 해부터 앓기 시작하고 당시 의사들이 총동원돼서 왕을 치료해요. 하지만 별 효과는 보지 못하죠. 그래서 점점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 갑니다. 태양이 지는 것처럼 프랑스의 태양왕도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드디어 비극적인 사건들이 2년 사이에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드디어 비극적인 사건들이 2년 사이에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14세 다음으로 이제 왕위에 올라야 할 왕세자가 천연두에 걸려서 사흘 만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세자의 아들이죠. 이제 왕세손이 홍역으로 사망하고 연이어서 증손자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왕위 계승자들이 줄줄이 사망하게 돼요. 결국 남게 되는 건 누구냐 하면 아직 아기인 증손자만이 남게 됩니다. 아들과 손자들을 연이어 잃고 나서부터 루이 14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다리에 괴저가 와요. 그러니까 꺼멓게 변하는. 처음에 의사들이 그냥 자르지 않고 사혈과 그다음에 약 처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루이 14세가 제발 다리를 잘라달라고 해요. 그런데 늦어요. 너무 늦어버려요. 괴저가 너무 진행이 돼서 결국 1715년 9월 1일 아침에 태양왕 루이 14세는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죽기 전에 루이 15세가 될 자신의 증손자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아가,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담지 말거라. 전쟁을 좋아하는 점도 담지 마라.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라. 애통하게도 짐은 그렇지 못했느니라.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이 15세는 선왕의 유언을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지 못해요. 일단 할아버지가 물려준 게 어마어마한 부채였거든요. 빚에 허덕여야 됐고 그리고 전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쟁에 휩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더욱 재정난은 악화되었고요. 결국 루이 16세의 대혁명으로 프랑스 왕정의 역사는 종식되게 됩니다.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고 이를 포장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절대 군주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